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 금지 조치를 강화하면서 화웨이는 사실상 모든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졌는데요. 우리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새로운 제재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2분기 긴급 재난지원금 등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가계가 충격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는 3분기는 가계 소득 지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경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일각에서는 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코로나19 탓에 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여부가 경제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 조치입니까? 예, 양재츠 하면 중국의 공산당의 최고의 외교 담당 실력자입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 정책을 사실상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외교 최총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양재츠가 오늘 한국에 오는데 사드 이후에 경색됐던 한중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네. 이번에 우리가 중국에 의해서 이른바 한한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에 대해서는 제한한다. 그래서 한국의 물류, 한류 또는 수출 수입 다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여행까지.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중 경제 마찰 속에서의 한국과 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네. 그것은 또 미국과 한국과의 연결고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중 이 미를 둘러싼 삼국의 엄청난 갈등을 예고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끼어 있는 매우 중차대한 양재츠의 한국 방문 또 중간의 회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주제 화웨이 제재 관련해서 이제 짚어볼 텐데요. 미국 화웨이 제재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거든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반도체 구매 금지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 세계 21개국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거든요. 이번 제재 화웨이에는 좀 어느 정도 타격을 줄까요? 예, 이번에 나온 이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와 그 자회사들에 대해서 반도체 및 관련 제품 일체 수입을 못하게 한 이번 조처는 화웨이로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 상무부의 조치도로 시행이 된다면 화웨이는 3, 4개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고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과연 이러한 조처들을 지금 예고한 것만큼 때릴 수 있겠느냐. 또 중국의 그 보복이나 아니면 중국 입장에서 과거에 중신통신이라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번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중국이 10억 달러의 벌금을 물면서 항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양재츠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 화웨이 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공교롭게도 화웨이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 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한국이 중국 편을 들어서 화웨이에 계속 반도체를 공급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제재가 실효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한미 간의 관계가 나빠지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100% 수용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화웨이가 고사당하고 중국의 이 반도체 산업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해결해 자칫 잘못하다가는 양쪽 또는 어느 한국과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낭떠러지 위에서의 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처럼 화웨이 수출길이 만약에 막힌다라고 하면 그런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영향권에 들게 되잖아요. 대체 거래처 확보가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전 개인적으로 일단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중국 수출길이 당장에 막히지는 않을 것으로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향해서 때리고 있는 경제 보복, 그 수출 금지 조치의 핵심적인 명분이 화웨이가 5G라는 최첨단의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미국의 안보 정보를 빼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직접적으로 화웨이 쪽에 수출하는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는 화웨이 쪽에 수출하는 게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네.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중에서 가장 저거품이에요. 저거품이라는 게 뭐 성능이 안 좋다기보다도 싸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우리 말고도 다른 나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좋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반도체 회사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화웨이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화웨이가 5G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아주 고기기에 최첨단의 몇 개 제품만 딱 찍어서 막으면 되지 일반적인 범용 반도체까지 막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정치적인 변수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프랜 1, 프랜 2, 프랜 3까지도 세워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당장은 막히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주가 보면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 자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줬습니다.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화웨이가 고객이었으니까 좀 향후 좀 길게 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이제 어저께 이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우리나라의 상장사 중에 시가총액 2등이었는데 이 2등이 3등으로 내려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5년 만에 있는 큰 지각 변동이에요.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가 어제 많이 떨어졌고 삼성 하이닉스도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약 50%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화웨이에 판매하는 게 전체 수출의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데 네. 다행히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막 확인해 보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늘 5% 가락 오르면서 네. 2위를 다시 그 추격을 해서 다시 네. 복귀를 했어요. 뭐 주가라는 게 하루 안에도 또 순식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신경이 쓰인다만 그러나 또 동시에 위기가 바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를 미국이 지금 때리는 것은 5G를 정면으로 때리고 있는데 그 분야 또 5G를 때리게 되면 이 화웨이의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스마트폰 분야에서 화웨이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규제 때문에 화웨이 스마트폰이 죽으면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동전의 이명처럼 장단점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역시 좀 주목해봐야 되겠군요. 글로벌 업계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테슬라 주당 2,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미국 상장사 최초로 시총 2조 달러를 달성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네, 요즘 미국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특히 전체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 다우 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라는 거.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들이 위주로 된 IT 관련 회사들인데요. 이런 종목에 흔히 우리가 팡이라고 그러죠. 애플이나 MS 또는 이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애플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이 2조 달러는 금액은 우리나라 GDP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특히 이것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이것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비대면 또는 원격을 업무를 여건을 해주는 그런 IT 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미국의 유동성, 그동안에 연준이라든지 정부가 푼 유동성이 미국의 이 금융 환경을 상당히 떠받치고 있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죽지는 여전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좀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특히 어저께 또 존슨앤존슨에서
이 코로나 백신 3상 임상에 들어갔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백신이 나오면 또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물리면서 미국 정신은 좀 화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는 좀 국내 상황으로 좀 눈을 돌려서요. 아무래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제적 피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18% 급감을 했는데 다만 저소득층과 이 부유층 간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두 가지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외생 변수, 이런 경제 외적인 충격이 경제를 타격했을 때 역시 가장 약한 척은 저소득층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학문적 가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통계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문제로 해서 갑자기 회사가 셧다운을 한다든지 이러면 임시직부터 먼저 떨려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 가까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역시 근로소득 측면만 보면 근로 현장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빠져나왔고 또 소득도 줄었다. 그런데 이제 이 2분기의 경우에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난지원금을 공급했지만은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이전소득, 이전소득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주는 것을 이전소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전소득까지 합해 볼 때는 이 저소득층이 소득이 좀 늘었어요. 근로소득은 줄고 총소득은 늘어나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과의 소득 격차가 조금 준다라는 얘기도 맞고 또 근로소득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 두 얘기가 다 맞는데 지금부터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됐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이 저소득층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화두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그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는 3분기부터 가계소득 지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경제 지표를 구조로 놓고 보면요. 네. 성장을 지탱하는 세 개의 축 중에서 그러니까 소비, 투자, 수출 중에서 수출 잘 안 되고 있고 투자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소비는 어느 정도 지금 2분기에 끌어올라왔거든요. 그것이 지금 GDP 하락을 막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효과가 서서히 거의 이제 고갈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를 좀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된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전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면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을 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상반기하고는 달리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우리 재정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을 또 주게 되면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야 돼서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 신인도라든지 금융시장 왜곡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이해 득실을 잘 따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항공계 상황도 잠깐 짚어보죠. LCC 업계 일단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뭐 한숨 돌리긴 했지만 사실 이 2개월도 임시 방편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관련 규정, 관련 법까지 바꾸어서 180일 주게 돼 있던 것을 240일로 늘려서 2달 더 생계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LCC에 근무하는 LCC라는 게 저가 항공사죠. 우리나라에 현재 6개가 있고 3개가 지금 시설되니까 총 9개인데 저기 근무하는 사람들 생계를 2달간 지금 도와주는데 2달 만에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물론 코로나 확산세에 달려 있다고 하겠지만 그동안에 LCC가 그런 대로 자구 노력을 해오고 회생의 가능성을 보였던 것이 국내 항공에서는 외국 항공은 포기를 했지만 국내 제주도라든지 국내 여행 산업이 좀 뜨고 있고 실제로 그걸 뜨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실효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LCC 저가 항공사로서는 제2차 두 번째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또 기내식 사업 매각을 앞두고 있거든요. 자구안을 통한 유동성 위기 극복이 가능할까요? 예,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좀 잘못 알려졌다는 게 말이죠. 지난해 2분기에 세계에서 가장 영업을 잘했다. 사실은 그건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났고요. 다만
그 영업이익 면에서 아주 미세한 흑자를 냈다는 건데 그게 화물이었거든요. 네. 화물인데 우리나라가 마스크나 진단키트를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수출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한항공 입장에서 지금 기내식 사업도 팔고 또 송현동 부지도 팔고 하려고 그러는데 송현동 부지는 지금 서울시 계획과 충돌이 나서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이 기내식 사업은 대한항공의 알짜 산업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대한항공의 유동성은 좀 도와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항공으로 상당히 아픈 이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편 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최종 인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면담을 제안을 했거든요. 교착 상태에 빠졌던 아시아나 인수합병 어떻게 좀 예.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은 협상이 결렬이 이미 돼버렸고요. 지금 하나 이제 관심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 HDC가 과연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틀 전에 이 두 순회들 그러니까 정몽규 HDC 회장과 저 박삼구 금호그룹의 회장이 만나서 담판을 했는데 그 담판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채권은행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나서서 한 번 더 만나자. 네. 근데 이제 남아있던 문제는 이런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 아시아나 항공의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는 게 지금 HDC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산업은행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더 많은 어떤 그 채무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금융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양측 간의 이해 조율이 성부를 나눌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7부 능선, 8부 능선 아시아나 항공의 HDC 인수는 물 건너 갔다라는 것이 재계의 압도적인 좀 더 많은 어떤 현재 분석입니다. 네, 항공계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데 결국 관건은 코로나 잡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도윤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